오늘 저는 제 품에 형부를 안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요. 다른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까마득하게 어린 나이인 36이지만 마음 아팠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에 살면 큰 풍파 없이 조용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다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동네 분들도 제 사정을 듣고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다며 성화를 부르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한 사건이었던 만큼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리고 아직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지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핵가족화가 되기 시작했을 즈음부터 아마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예 대도시로 나가 터를 잡으셨을 거예요. 더 넓은 곳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일하라는 마음이셨겠죠. 저는 어릴 적부터 분교인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만큼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시골에서 자라는 게 행복했습니다. TV로 보는 서울 풍경은 노래 가사처럼 빌딩 숲이 우거져 있었고 살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야트막한 집이 드문드문 지어져 있는 고즈넉한 시골 풍경도 너무 좋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꽃을 꺾어 반지를 만들고 노는 게 참 재밌었거든요. 워낙 시골이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는 읍내에 있는 곳이 제일 가까운 학교였는데 그마저도 요즘에 검색해보니까 학생들이 워낙 없어서 폐교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근방에 사는 애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사정을 다 알 정도로 참견하고 다니는 게 그 시절 시골 인심이었고, 그래서인지 저도 집집마다 모르는 어른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속셈학원을 다니고 피아노나 태권도를 다닐 때 저는 고사리 손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쌀 농사를 도왔어요. 모내기를 할 때마다 징그러운 거머리에 물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막상 20살을 앞두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TV에 나오는 애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고 나중에 나이 들면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저희 마을에는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또래의 남자도 없었고 그래서 대도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까운 거리의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나? 아니면 좀 멀리 있는 곳에 다녀서 통학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 생각을 접게 만들어준 게 갑자기 옆집으로 이사 온 형제였습니다. 저 혹시 계세요? 누구세요? 자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은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아는데 그날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렸어요.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어보니 잘 익은 백설기가 담겨 있는 스티로폼 접시를 들고 있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농사는 해봤을까 싶은 흰 피부였지만 그래도 체격이 다부진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으로 이번에 이사 왔는데 이웃 주민들끼리 안면 트고 지내고 싶어서 와봤어요. 원래는 시루떡을 돌려야 하는데 제가 시루떡을 안 좋아해서요. 떡 많이 드시고 앞으로 오며 가며 꼭 인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시골 동네에 거의 10년 만에 보는 젊은 사람이라 참 신기했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지랖 넓으신 엄마가 이사떡에 대한 보답으로 두릅 한 소쿠리를 가져다 주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왔다는데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두 명의 형제가 서로 의지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7살, 5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유전자를 얼마나 잘 타고난 건지 둘 다 훤칠하니 인물도 훤했고 인사성도 발달해요. 마을 어르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는 형제가 되는 건 참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둘이서 사과밭을 운영하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는 모습이 어르신들 눈에 기특해 보이셨나 봐요.
동네에 10대, 20대라곤 저랑 제 친언니가 전부였던 데다 바로 옆집이었으니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바람에 엄마가 저한테 얘, 너 대학 안 갈 거야? 이러다 여기 아주 말뚝 박겠다? 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셨네요. 엄마, 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부산으로 대학 꼭 갈 거야. 하지만 저는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운명이었던 건지 수능을 제가 평소에 모의고사 보던 것보다 너무 잘 봐서 서울에 있는 나름 좋은 대학교에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사과밭 오빠들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농번기 때면 자주 내려가서 부모님 일 도와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주 못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대학교를 4년 다니는 동안 언니는 사과밭 첫째 오빠랑 눈이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형부들 사람이 정말 친오빠같이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을에 젊은 사람이라곤 사과밭 오빠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끔 내가 저 오빠들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지만 둘도 없는 제 친언니와 결혼을 한다면 그만큼 잘 된 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읍내 웨딩홀에서 엄마 한복 갈아입는 걸 도와드리고 이래저래 뒤치다꺼리 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하루 종일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언니와 형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수고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형부의 빈 혼주석은 그날 처음 뵙는 이모부 네 분들이 오셔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잘 못해주면 내가 형부 팔 꽉 깨물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부에게 으름장을 놓으면 형부는 다정하게 웃으며 그럴 일 없어.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처제는 걱정 말고 공부나 해. 우리 처제가 우리 사이를 질투하게 만들 정도로 너희 언니한테 엄청 예쁨 받을 짓만 골라서 할 거야. 라면서 머리를 쓰다봐줬어요. 공부에 욕심이 생기면서 독신주의자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형부랑 언니를 보면 또 희한하게 결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껴 살고 있는 이 서울에 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익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취업 준비로 대학교 막학기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영아, 얼른 집으로 내려와. 큰일 났어. 집에 불 났어. 그날 아빠 생신이라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집에 내려가고 있던 버스 안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너무 울어서 버스 안 승객분들이 저에게 티슈를 건네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갑작스러워 현실로 와닿지 않기도 했고 부모님이 크게 다치셨으면 어쩌나 싶어 겁도 났습니다. 1시간 뒤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다 타버린 우리 집은 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갈 엄두도 못 내고 마을 어귀를 서성거리다가 석가리 하나가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잿더미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실려 나오시는 아빠였어요. 우리 아빠 어떡해? 엄마 구하려고 불길 안으로 뛰어드셨대. 엄마 시장에 장 보러 가신 줄도 모르고 오늘 생신이신데 이게 뭐야 도대체. 저를 본 친언니는 저를 안고 울면서 말했고 저는 아빠를 이대로 보내기 싫어 아빠가 실려있는 들것을 무작정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엄마도 아빠한테 죄스러워서 어떡하냐고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셨던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가장 없이 새 여자가 큰 논을 계속 끌어갈 수 있을까 싶어 좀 막막하기도 했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일단 집이 불탔으니 새로 집을 지어야 했고 고민 끝에 논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형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처제, 장모님 말이야. 그동안 장인어른이랑 같이 고생 정말 많이 하셨잖아. 쌀농사가 얼마나 고된지는 처제도 도와봤으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논 다 팔고
장모님 쉬게 하자. 처제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는 내가 대줄게. 라고 먼저 제안해준 덕분에 엄마는 논을 다 파신 후에 집 앞에다 작게 텃밭을 가꾸시면서 소박하게 노후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형부가 아는 건축업자분을 소개해준 덕분에 비교적 싼값에 집을 짓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버지도 없이 모녀가 행복하게 지내도 되나 하는 마음이 한 번씩 들 때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쓰라렸지만 그래봤자 우리 엄마보다 더 힘들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다잡은 다음 엄마가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막내딸로서 재롱도 부리고 엄마한테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자고 그랬어요. 저와 형부네 가족의 노력 끝에 엄마는 금세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읍내에 있는 도서관에 취직을 했어요. 서울에 터를 잡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차마 홀로 된 엄마를 두고 서울에 살기는 힘들더라고요. 늘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드리느라 육체적인 노동에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쥐 죽은 듯 조용한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형부네 가족이 하는 과수원 일을 한 번씩 운동 삼아 돕기 시작하니까 도서관 일도 그런대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수고비로 받는 햇사과를 엄마랑 함께 깎아 먹으면서 TV를 볼 때면 아,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여러모로 형부의 공이 컸으니 첫 월급으로 형부 겨울 점퍼도 사가고 그랬네요. 뭘 이런 걸 사왔어, 처제. 장모님이나 사드리지. 그럼 처제 대신 내가 장모님한테 좋은 선물 좀 해드려야겠네. 저에게 점퍼를 받은 형부는 그 다음날 바로 백화점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어울릴 고급 스카프를 사와서 엄마의 목에 직접 둘러줬어요.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카프도 해보네. 그런데 나 같은 시골 여편이한테 이런 게 어울리기는 하니? 그럼요, 어머님. 진짜 미스 코리아 같으십니다. 어머,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미스 코리아는 심했다. 너무 아부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선물은 안 사왔어? 우리 자기 선물도 내가 당연히 사왔지. 뭔데? 뭐야? 집에 가서 보여줄게. 오늘 밤에 꼭 내 앞에서 입어. 뭐? 아, 우리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그 정도로 밝고 건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으니 저는 물론이고 엄마도 언니도 형부를 참 많이 믿고 의지했죠. 그런데 늘 그렇게 건실할 것만 같았던 형부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급한 돈이 필요할 리가 없는데 자꾸 사과밭을 야금야금 팔기 시작하고 점점 바빠지는 시점에 사과밭을 돌보기는커녕 자꾸 어디를 쏘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오후 6시까지는 꼼짝없이 도서관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었던지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형부가 이상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도 그런 형부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기보단 워낙에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주영아, 아까도 네 형부가 도련님한테 버럭 소리 지르고 목장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더니 나가버렸어.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걸까? 그렇게 다정하던 모습이 어딜 가고 없네. 그리고 사과밭 일이 바빠지면서부터는 제 꿀같은 주말을 반납해가면서 사과밭 일을 거들었어요. 형부네랑 사돈이 주말도 없이 고생하니까 가족으로서 응당 도와줘야겠다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형부가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변했길래 그러는 건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형부의 동생인 사돈이 형부에게 형, 우리 배달할 때 쓰는 트럭 있잖아. 그거 중고로 사서 그런지 요즘 영 시원찮더라. 새로 사거나 아니면 내부 수리라도 좀 맡겨야 될 것 같지 않아? 사돈의 말에 형부는 코웃음을 치더니 야, 트럭 한 대면 사과 몇 박스인지 알아? 절대 안 돼. 너 꿈도 꾸지 마. 시동 아예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택배업체도 아니잖아. 좀 천천히 배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답답해도 그냥 타고 다녀라. 좀, 어?
일이라도 제대로 거들든가. 어디서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차를 바꿔달라 말아야. 이렇게 사돈한테 아주 제대로 꼽을 주더라고요. 제가 배달 따라간다고 트럭 조수석에 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차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진짜 많이 낡긴 낡았었어요. 시동도 바로 걸린 적이 손에 꼽았고 차체도 군데군데 녹슬었고요. 바꿀 때가 됐다는 게 느껴지는데도 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왜 형부가 이상해졌다고 말하는지 그제야 좀 알겠더라고요. 밭일을 할 때 말고도 형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돈돈 거렸고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형부,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저제,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냥 좀 신경 좀 꺼주면 안 돼? 나 좋아해? 나 처제네 언니 남편이잖아. 네? 무슨 말이세요? 물론 제가 형부를 좋아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어릴 때였고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됐어. 신경 꺼라. 그리고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다가 뉴스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대기업 쪽 주식 하나 사놓을까? 요새 배터리 종목 산 주주들이 완전 떼돈 번다는데? 라고 하거나 돈 빨리 모아서 서울에 상가 건물 하나 사야겠어. 다달이 월세 받으면 한 달에 최소 그 월세만큼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 라면서 곧바로 재산 불리는 것과 직결시켜서 말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요즘에는 특히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재테크에 관심 갖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비관한 한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전파를 탈 때였어요. 그걸 보면서 형부가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값 떨어지게 저게 무슨 민폐야. 죽으려면 혼자 곱게 죽든가. 저기 입주민들은 솔직히 그냥 똥 맞은 거지. 그리고 목숨이 그렇게 하찮아? 진짜 지가 살아있는 걸 감사할 줄도 모르는 놈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라면서 아주 쌀쌀맞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나 싶더라고요. 언니도 하루가 다르게 속물로 변해가는 형부의 모습에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재테크로 재산 불린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나 싶겠지만 솔직히 말끝마다 그렇게 돈 하면 좀 속물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나 싶어서 하루는 사돈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돈, 형부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너무 까칠하고 모든 걸 다 돈으로 보고 이건 얼마네, 저건 얼마네 하는 게 아무래도 예전에 형부답지가 않아서요. 그치?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새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이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랬다면 이해라도 갈 텐데 우리 형 요즘 아예 친구들도 잘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심지어 친형제인 사돈도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안에 망조라도 든 건지 집안은 또 한 번 기울어졌습니다. 그해 여름에 닥친 태풍이 하필이면 우리 마을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던 겁니다. 사과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사과들은 반값에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정말 자식이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키웠었는데 태풍 때문에 하자가 생긴 사과들을 보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옆에서 돕기만 해도 이렇게 허망한데 형부네는 오죽했겠어요. 형부는 거진 미쳐버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보험 들jes잖아 이 새끼야. 그것도 아깝다고 보험을 안 들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보상도 못 받고. 그리고 반값? 반값에 파는 게 어디 말이 돼? 겉에 좀 긁혀서 그렇지 맛은 사실 크게 다를 거 없잖아. 그런데 반값이라니. 농사 짓는 사람들 다 굶어 죽이기라도 할 작정인가 보지? 화가 나 길길이 날뛰는 형부를 사돈이 겨우 진정시켰고 저를 포함해서 형부와 언니 그리고 사돈까지 4명이서 망가진 사과밭을 함께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미 불어닥친 태풍인데 하늘을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능사일 것 같은데 형부는 사과밭을 복구하면서도 자꾸 혼자서 침착하지 못하고 계속 볼멘 소리를 중얼거리더라고요. 다들 힘든데도 참고 일하는 거고 한 해 사과 농사 망쳤다는 생각에 속이 말이 아닌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그러니까 사기도 꺾이고 언니랑 사돈 마음만 더 불편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참다가 제가 먼저 형부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형부, 속상한 건 알겠는데 제발 좀 그만할 수 없어요? 적당히 하라고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형부가 그렇게 화낸다고 떨어진 사과들이 나무 타고 올라가서 다시 가지에 붙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같이 고생하는 사람한테까지 힘 빠지게 왜 자꾸 그러세요? 농사가 원래 날씨에 좌우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과값이 어쩌고 하면서 화내요? 솔직히 보기 좋지 않아요. 지금 말고도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돈돈돈 거리는 거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얻어야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그게 사람 인생인 거지. 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요, 진짜. 좋은 게 좋은 건데 조금만 참고 우리 좀 같이 잘해봐요. 네? 그래도 저보다 7살이나 많았으니까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네요. 형부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손이라도 올리는 건가 싶어 심장이 철렁했는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처제가 뭘 알아?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아주 그냥 만만하지? 라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형부가 저한테 화를 낸 건 별로 없었던지라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고 뭐라고 더 입도 못 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잠깐 흠칫하는 눈치였지만 형부는 끝까지 오는 저를 달래주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오죽이나 농사가 안 돼서 속상했으면 그러겠어. 너네 아빠도 흉년일 때는 얼마나 예민했다고. 사과 농사 짓다가 이렇게 크게 태풍 입은 건 처음이니까 속상한 게 당연할 거야. 착한 우리 막내딸이 이해 좀 해요. 하지만 말끝마다 돈돈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여전히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면 모르겠는데 언니도 서운해서 미칠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형부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아는 형부는 그래도 절대 싸움을 벌일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랑 언니는 놀래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중간 유통업자에게 태풍 맞은 사과를 반값에 팔겠다고 했었는데 사과 품질을 확인해 본 유통업자가 형부한테 가격을 좀 더 낮춰달라고 했대요. 그럴 수 없다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싸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유통업자라는 아저씨는 카라티의 단추 대부분이 다 뜯겨 있었고 형부한테 몇 대 얻어맞았는지 얼굴 군데군데 뭔가 생채기도 있더라고요. 언니는 울면서 여보, 말로 잘 풀면 되지. 왜 싸우고 그래? 하면서 형부를 말렸고 형부는 언니 대신 저를 노려보면서 넌 왜 언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젠 저한테까지 화풀이 하는 건가 싶어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통업자 아저씨가 경찰 양반 저거 봐. 원래 저렇게 양아치 깡패 같은 놈이라니까? 품질이 구린 걸 구리다고 했고 가격 깎아달라고 한 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고. 솔직히 누가 태풍 맞은 사과 사고 싶어 해? 가뜩이나 경쟁에서 밀린 거 불쌍해서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 두드려 맞은 게 억울해서라도 나 절대 합의 못 해줘! 라면서 바닥에 드러놓을 기세로 말씀하시는데 아, 이러다 진짜 형부한테 전가라도 남게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저랑 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형부는 그래. 누가 하부해달래? 해주지 마. 그냥 폭행죄로 깜빵 들어가서 몇 개월 좀 썩다 나올라니까. 라고 지지 않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화가 난 유통업자 아저씨가 형부의 멱살을 잡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형부도 쇄골 밑에 그 아저씨한테 맞은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핥힌 자국이라든가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참 잘 지냈던 사이고 언니를 위해서라도 형부에게 빨간 줄이 그이는 것만은 막고 싶어서 저기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우리 형부도 여기 상처 났거든요. 이거 쌍방폭행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아주 피곤하다는 얼굴로 둘이 서로 합의하고 원만하게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깽값이 깨지지도 전과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형부는 돈 나갈 일 안 만들어서 다행이네. 저런 놈한테 사과 헐값에 팔았으면 도대체 얼마를 손해봤을 거야. 아유, 도둑놈의 새끼. 라면서 끝까지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난리를 피운 이후 형부는 자기가 생각해도 면목이 없었는지 조용히 반일만 했습니다. 형부가 믿긴 했어도 어쩌다 사람이 저 지경이 됐나 싶어 좀 안쓰럽기도 짠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유독 도서관 이용객이 없는 날이기도 했고 사과밭 일손도 도울 겸 겸사겸사 오후 반차를 쓴 날이었죠. 형부네 사과밭으로 갔을 때 늘 그렇듯이 언니랑 사돈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형부가 사과밭 밖 귀퉁이 서서 혼자 무언가를 급하게 입안으로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의심스러웠습니다. 형부, 거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뒤로 급하게 숨기는 모습은 누가 봐도 뭔가 있어 보였어요. 형부, 자꾸 그렇게 숨기시면요. 소리 질러서 언니랑 사돈이 다 듣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한숨을 길게 쉬면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약봉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 이름을 검색해 보니 무려 마약성 진통제였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라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나 먹는 거잖아요. 다 포기한 듯 쓰게 웃던 형부는 처제, 나 들켜버렸네. 나 사실 췌장암이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처제,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미안해. 사과할게. 용서해줘라. 하고는 눈물을 뚝뚝 떨구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 감각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버럭 화부터 냈는데 언니랑 사돈이 들을 것 같았는지 형부는 저를 데리고 인적 드문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한 형부가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말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처럼요. 처제, 이제 나 3개월만 있으면 죽는데, 아니, 3개월도 채 못 넘길지도 몰라.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될 줄 알았다면 사망보험부터 먼저 드러났을 텐데, 시한부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을 어느 보험회사에서 받아주겠어. 이렇게 죽고 나면 우리 집사람 혼자 남을 거고, 나 없으면 정말 힘들 텐데, 죽을 때 죽더라도 큰 돈을 좀 마련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타령만 했네. 사정을 모르니까 처제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진짜 듣기 싫었을 거야. 이해해? 그때까지만 해도 형부가 좀 많이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하나하나 자초지종을 늘어놓는 형부는 제가 아는 원래 형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도 화를 낼 수 없더라고요. 더 답답하고 속상했던 건 언니랑 사돈이 형부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형부, 미쳤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지금 말해도 너무 늦는 거잖아요. 우리 언니랑 사돈이 미안해 죽으려고 할 텐데 왜 아직까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저는 버르장머리 어깨 7살 차이 나는 형부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때리는 대로 가만히 맞으면서 울고 있던 형부는 품에서 사진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가락보다도 작을 것만 같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된대. 정말 사소한 이유로도 유산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집사람 앞에서 말기암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애까지 떨어지면 집사람은 두 번의 생이별을 겪는 거잖아. 답답한 마음에 형부에게 자꾸 화를 냈지만 형부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형부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리고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울 언니가 불쌍해서 형부를 품에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니가 제일 사랑하는 건 형부라고요. 언니가 형부랑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게 중요하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거예요, 진짜. 형부의 품에서 애처럼 징징거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부를 설득했어요. 이미 둘 다 앞다투어 통곡을 하느라 누가 봐도 운티가 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무엇보다도 언니랑 사돈한테 하루속히 이 사실을 알려야 남은 시간을 이별 준비를 하며 보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형부를 데리고 사과밭으로 돌아간 저는 언니와 사돈을 사과밭 한가운데로 불러 모았고, 형부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듣고 오열하는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언니 이러다 진짜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비밀에 붙이고 있는 건 더더욱 서로에게 못할 짓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사과밭을 내버려두고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네요. 대만으로 갔었는데 좀 많이 습하긴 했어도 정말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다시 없을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도 정말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귀국하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형부는 더 이상의 센 진통제도 듣지 않았고 결국 쓰러져서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언니 손은 놓지 않고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늘 저와 언니, 사돈까지 살뜰하게 잘 챙겨주던 형부는 마지막에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더는 두고 보기가 힘들어서 잠깐 밖으로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존재라 장난 섞어서 대장님이라고도 부르며 따랐던 형부도 사실은 부모에게 기대고 싶은 설보지 아들이었던 거죠. 형부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잠자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로 가기 전날에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병원 한 바퀴를 돌자고 해서 언니랑 같이 셋이서 돌았었어요. 갑자기 형부가 기력을 차려서 좀 더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기뻐했는데 죽기 전에 갑자기 힘이 솟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풍 구경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대요. 흰천을 뒤덮어 쓴 형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울다가 죽은 직후에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듣는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형부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부, 고마웠어요? 언니랑 조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형부의 장례를 치를 때 언니가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가 부른 채로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언니를 보니 왜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나 싶어 미친 듯이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언니를 잘 돌봐달라는 형부의 부탁을 떠올리며 언니 앞에서 씩씩한 척 농담도 하고 밥 안 먹으면 한 숟갈이라도 들라며 억지로나마 숟가락도 쥐어주고 아기를 위해서라도 좀 잘하며
억지로 눕히고 그랬었네요. 언니가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 이러다 아이까지 아빠 뒤를 따라가는 건 아닌가 하는 노파심도 들었지만 애는 그래도 태어날 운명이었던 건지 별탈 없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카는 벌써 3살이 됐어요. 포크레인 장난감 사줄 때는 이모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하면서 정작 이모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면 엄마한테 꼭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는 엄마 껌딱질합니다. 조카랑 놀아줄 때면 웃을 때나 얼굴을 찡그릴 때 형부의 얼굴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조카에게서 형부를 느낄 때면 형부가 사무치게 그리워져서 형부를 추억하려고 이렇게 길게 사연을 쓴 것도 있어요. 오늘 일 끝나면 또 조카랑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려고요. 아, 아직도 형부의 흔적이 군데군데 묻어나 있는 사과밭은 태풍 피해를 잘 이겨내고 다시 잘 가꿔지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에는 사과잼이랑 사과즙도 만들어서 같이 팔고 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사과 사업이 더 확장된 걸 보면 분명 우리 형부도 기뻐할 텐데 하늘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잘 보고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요. 형부, 비록 형부 소원대로 언니한테 큰 돈은 못 해줬지만 그래도 나 형부 아들이자 내 조카인 현수 잘 돌봐주고 있어요. 양육비 걱정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예전보다 농사도 더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설령 나중에 농사가 시원찮게 된다고 하면 내가 현수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수만큼은 잘 키울 테니까요. 거기서는 아프지 마세요. 먼 미래에 우리 다시 만나요.